네, 안녕하세요. 오늘 금수인의 포럼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5월이 정말 5월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저희 한부모와 미혼모들은 5월에 사실은 굉장히 바쁩니다. 그 바쁜 와중에 오늘 아침에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저녁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이 보호출산제가 뭐길래 이렇게 저희를 바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22대 국회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중간에 이제 마지막이죠. 21대 국회는 21대 국회에 보호출산제를 알리고자 저희가 오늘 오전에 토론회를 했고요. 이제 22대 국회에서도 앞으로 이 보호출산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그런 논의를 하는 가운데 저희한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책으로 이제 물음을 던지신 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먼저 잠깐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다정 간호사님이 아니라 작가님 이다정 작가님을 모시고 북토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박수를 한번 예. 자. 오셔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노란 책이 되게 인상이 깊죠. 이 노란 사자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본인이 근무하셨던 그 시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드려보는 순서를 갖기로 하고요. 오늘 저기 책 보이시죠? 질문에 답을 잘 주시거나 아니면 질문을 잘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다정 작가님이 책 5권을 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 쫑긋하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 전민경 변호사님이신데요. 며칠 전 정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9차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해서 NGO 참가단으로 참석을 하시고 막 귀국을 하신 우리 전민경 변호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전민경입니다. 네네네. 자, 그러고 지금 다 오시진 않았는데요. 우리 오늘 또 저기 멀리서 경희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는 중에 이 보호출산제가 알고 싶어서 또 오신 우리 경희대학교 우리 두 학생이 있는데 한번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그 재치와 그 유머로 이따 질문을 좀 부탁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 일단 제가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이제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한 게 2019년도부터였고 그땐 정말 변호사 몇 분과 이런 단체 몇 군데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 보호출산제를 이제 전면으로 이렇게 이번 정권에서 훌륭한 정권에서 이제 이렇게 통과를 시키셨을 때 저희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붙었습니다. 장애인 단체도 붙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그 시민 단체들이 붙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이슈가 유엔에서는 어떻게 이게 보고가 됐으며 세계에서 뭐 어쨌든 그런 뭐 베이비박스라든지 이 보호출산제에 대해서 뭐 다른 나라의 예를 설명하긴 하지만 지금 이것이 어떻게 이슈가 돼야 되고 또 이것이 성평등 이슈와 그리고 지금 식물처럼 잠자고 있는 이 여가부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못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유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그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전민경 변호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는 금순 포럼이고요. 금순은 코리안 언웨드 마더 서포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앞자를 따서 금순이라고 하고요. 저희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보이시는 후원 신한은행 100 잘 봐주시고 후원과 관심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전민경 변호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온율 전민경 변호사입니다. 이제 북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사회자님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간단하게 잠깐 답변 드리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이제 대한민국 정부 심의회 NGO 참가단으로 다녀왔는데 그 저희가 뭐 아동권리 협약에서 뭐 최종 견해 같은 거를 나중에 저희가 뭐 이렇게 활동할 때 많이 쓰듯이 이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최종 견해가 나오면 그것을 이제 많이
뭐 NGO든지 시민사회단체에서 활용을 할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협약에 나온 쟁점들은 이 그 심의하기 훨씬 전에 나오거든요. 한 3년 전에 이제 국가 보고서 쓰고 나오니까 이미 쟁점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보호출산제 문제가 터져버려가지고 이게 그 질의 목록에 들어가지 않아서 권고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 보호출산제, 익명출산제 폐지 연대에서 저와 이제 쉐어의 나영 선생님하고 이제 직접 유엔에 가서 보호출산제 문제를 위원들에게 직접 이제 로비하듯 설득을 하고 질문을 해 주셔야 현장에서 질문해야 권고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서 이러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는 최근에 발생한 이슈라서 질의 목록이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꼭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질의를 했고 특히 이거는 이제 CRC가 아니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 보호출산제를 통해서 아동의 정체성과 알 권리 침해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장애 여성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보호출산 자체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일 경우에는 본인이 이런 제도를 선택하려고 할 때 정보를 제공받고 만약에 선택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보호자가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장애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보호자가 원하면 보호 출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임신과 출산은 장애인이 하는데 그 모든 권리는 보호자가 하는 그거 자체가 장애 여성의 그 자기 결정권을 매우 중대하게 침해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를 로비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질문 나온 것만으로 저희가 이제 갔던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는데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최종견해에 보호출산제 관한 문제에 대한 권고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권고가 나오려면 한 3주 정도 뒤에 있을 거여서 권고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좋은 저희에게 긍정적인 권고가 나오면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엔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 저희가 답변을 조금 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다정 작가님하고 이제 북토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온유율의 전민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완벽한 태도를 지닌 원장과 사자 그리고 노란 약속이라는 긴 제목의 책을 써주신 저자인 이다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 이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먼저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책을 이제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제가 책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제 질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연두시라는 이제 가상의 도시가 있고 그 연두시에 동현 보육원이 있는데 그 동현 보육원에는 매우 신실하고 순박하고 또 아동에게 희생적이고 따뜻한 원장님이 계세요. 근데 원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부임하고 2년 뒤에 그 시설 퇴소 아동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범죄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강제 유인, 강제 추행 이런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 이후에 이 사건을 직접 그 피해 당사자와 작가님이 거기 간호사로 근무하신 작가님이 실제로 문제 제기를 해서 형사 처벌까지 가게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글로 쓰신 거죠. 근데 글로 쓰셨는데 제가 읽었을 때는 도가니 저희 영화 도가니 소설 도가니도 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 책처럼 약간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지만 무거운 느낌은 아니에요. 매우 유머 코드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가볍게 진입할 수 있는 책이고 그리고 읽다 보면 되게 뭉클하고 재밌는 요소가 되게 많아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해서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간단한 책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부터 이제 질문을 제가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완벽한 태도를 지닌 원장과 사자 그리고 노란 약속인데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사자와 완벽한 태도를 지닌 원장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걸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것 같은데 원장으로서는 되게 완벽한 태도를 가지신 분이고 여기서의 사자 그리고 노란 약속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자는 그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가을이라는 가을이가 이제 어리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또래가 없는, 그러니까 보육원에 있으면 또래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없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는 이제 또래가 없는 아이여서 친구가 없으니까 이제 간호사로 있는 이다정이가 이제 친구를 하자 이제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랬더니 난 나이가 저기 간호사 이모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 친구 안 할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 이모가 근데 나는 저기 말이야 사람이 아니고 사자인데 너 토끼랑도 친구 하잖아 나랑 친구 하자 그랬더니 무슨 이모가 사자냐고 나 친구 안 한다고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모가 이제 가을이한테 근데 너는 친구도 있지만 난 여기 친구도 없고 혼자 말이야 얘기할 사람도 없는데 너는 친구랑 놀고 그러면 난 너무 심심하잖아 나랑 친구하면 좋은데 그랬더니 처음에는 가을이가 대꾸도 안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나 너랑 친구 하기로 했어 안녕 사자 친구 그러면서 가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을이랑 이제 보육원 내에서 이제 우정을 쌓는 얘기도 이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을이랑 얘기할 때는 이제 뭐 안녕 사자 친구, 안녕 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사자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서는 이다정 간호사가 이제 사자로 불리는데 이제 전개가 되다 보면은 어쨌든 그 사자는 원래 좀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범죄에 대응할 때 그런 조금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노란 약속은 아동 보호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세월호의 상징이 노란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좀 이제 막 어른이 되신 분들도 있는데 청소년기 때 우리가 충격적인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진짜 어른들이 되게 무책임하다. 나는 저런 어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면 책임감 있는 어른이 돼야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저도 어른이었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야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나는 애들도 다 살리고 나도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아동에 대한 뭔가 아동을 구하고 나도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세월호의 아이들에 대한 약속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어쨌든 보육원 안에서 있었던 아니라고 하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성범죄니까 그 세월호 아이들과 한 약속을 사실 계속 떠올렸었어요. 그래서 이 약속 이름 자체를 이제 노란 약속이라고 칭하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약속 그리고 내가 사실 어렸을 때 우리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는 어른이 되면 저러지 않을 거야. 그쵸?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이 노란 약속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노란색의 의미가 세월호와 연관돼서 이제 노란 어떤 어른들이 아이들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상징하는 그런 노란색이라는 것도 저도 알게 됐는데 일단은 작가님이 결국 아까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결국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글로 쓰신 거잖아요. 글로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어떤 계기가 있다면 일단은 너무 짜증이 났어요. 내가 20년 동안 보육원에서 일했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일했거든요. 나름. 그런데 원장님이면 어떻게 보면 가족인데 가족 안에서 그렇게 큰 일이 발생하고 또 여자애들이 많이 잘하고 있는 데서 발생을 하는 상황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삶이라는 게 개인적인 삶도 있지만 내가 직장을 통해서 하는 사회적 삶도 있잖아요. 내 20년 동안 있었으니까 20년간의 이 내 사회적 삶은 다 흔들어 놓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어서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그게 또 이제 저는 그만두지 않았거든요. 예, 그 안에서 이제 이게 다 끝나고 한참 있을 때까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화가 나서 이 화를 이제 삭히면서 뭔가 힐링의 의미로 자기 치유의 의미로 책을 쓰기도 했고요.
또 그 피해자 아이가 사실은 정말 그 미등록 신생아라고 하죠. 그런 이제 고아보적 아동인데 성범죄라는 것이 그 특성상 그 인생을 걸쳐서 뭔가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이 가해자가 부인을 하면서 자기는 억울하다 그런 일이 없었다 하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이제 말들이 바뀌고 사실은 이걸 진행하면서 계속 그런 말들을 들었거든요. 뭐 믿을 수 없는 애다부터 시작해갖고 좋은 원장님 좋은 분이다 그러면서 저도 뭐 명예훼손 당한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우리는 이렇게 했다라는 걸 기록으로 남겨서 아이와 제가 문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영원한 보호막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설을 쓴 것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이제 도가니 얘기를 하셨는데 도가니가 정말 좋은 책인데 그게 권하기에는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게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저는 이 정말 아이한테 지금 감사할 일인데 큰 일은 없었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하고 싶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말아야 되는 일을 말하고 싶지만 좀 가볍게 읽을 수 있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유로 쓰게 돼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졸작인데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이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이런 거는 저희 성범죄 재판하면서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어서 지금 2차 피해를 하지 않는 변론에 대해서도 저희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치유의 과정이어야 되는데 치유 과정에서 다시 피해를 입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 그 소송을 진행하면서 만난 2명의 변호사가 나오잖아요. 이제 박나나 변호사하고 최석봉 변호사. 네. 그리고 최석봉 변호사님은 실명 그대로 이제 나온 거고 박나나 변호사님은 실명을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박승랑 변호사님 해서 이제 두 분이 이제 나오는데 이 두 분을 어떻게 만나셨고 그래서 이 사건을 같이 진행하시고 두 분하고는 같이 이제 프로젝트 팀 사회적 부모까지 결성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어쨌든 이런 범죄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큰 일은 없었긴 했는데 이게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가족이잖아요. 크게 보면. 그리고 그 아이도 이제 있지만 뭐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여자아이들이 같이 다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뭐 도가니의 시작도 아니고 사실 조금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설득해서 고소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아이가 피해자이고 뭐 제가 그거를 돕는 그런 위치보다는 아이는 피해를 입었지만 저와 동등한 어른으로서 이러다가 정말 동생들 큰일 나겠다라는 그 동지로서 사실은 이 사건을 쭉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조직에 있으면 사실은 조직의 장을 이렇게 이제 아이와 같이 해서 이 법적인 걸 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분님을 이제 알아보는데 이제 우리 그 여성 그쪽 성범죄 쪽에서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서 이제 박 변호사님을 소개받고 이제 박 변호사님이랑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범죄는 그 남자 변호사님이 같이 가는 게 승소율이 높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남자 변호사님 이제 최석봉 변호사님이랑 같이 해서 이제 1심 가고 그리고 이제 항소심 가고 그렇게 했죠. 대법원까지 가서 사실은 뭐 실형 1년 판결 받은 사건입니다. 그렇게 만나서 했는데 아이가 이제 부모가 없으니까 변호사님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 팀 이름이 사회적 부모거든요. 그 사회적 부모가 된 이유는 이게 법이 우리가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그 자립지원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지금은 좀 말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아동복지 시설을 퇴소한 지 5년 이내의 아동이었어요. 그게 너무 이상한 게 지금은 5년 이내의 자거든요. 5년 이내의 아동인데 너무 이상한 게 이미 퇴소를 하면 아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5년 이내의 아동이라고 하는 게 나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법인데 법은 공소시효가 하루만 지나도 그냥 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해서 저 혼자 이게 왜 아동이 아닌데 법에서 아동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혼자 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국가가 이게 지금 아동복지법에 5년 이내의 아동이라고 한 것은 그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퇴소를 했을 경우에 국가와 사회가 사회적 부모 역할을 해주겠다는 이것은 선언적인 법률이다. 이제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해서 그 역할을 이제 구청장님이나 경찰이나 판사님한테 이렇게 사회적 부모 역할을 해주겠다는 법이 선언적 법률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완성을 해주십사. 판사님께는 판결로서 완성해 주십사. 이렇게 계속 이제 호소를 하면서 사회적 부모 개념을 그렇게 많이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끝나고 근데 이제 책을 썼지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이 세상에 이게 뭔 일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랑 친해졌으니까 막 얘기를 하다가 이 출생신고 제도가 우리나라 너무너무 이상하다. 아니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 하라면서 한 달이 넘어서 출생신고하면 과태료 5만 원인데 출생신고를 안 하면 아무도 안 찾는 이게 무슨 아프리카도 아니고 이게 무슨 난리냐. 그러면서 출생통보제나 통과시켜 보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변호사님들이랑 프로젝트 팀 사회적 부모를 만든 거예요. 왜 프로젝트 팀이냐? 그것만 통과시키면 우리는 이걸 해체하려고 그랬어요. 왜냐? 아니 그걸 그쵸? 재판도 끝났겠다. 그래서 이제 해체를 하려고 이것만 하자 그랬고 프로젝트 팀 사회적 부모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간호사니까 그 출생 즉시 접종하는 비형간염 1차 예방 접종이 원래는 엄마의 이름에다 아기를 붙여서 맞으니까 뭐 김월매 아가 이렇게 그거를 그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로 이관되지 않은 미이관 사례는 출생신고가 안 되고 사라진 아동 그 당사자 정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작년에 감사원에 감사 제보를 하고 그리고 그 정보공개 신청을 질병관리본부랑 그 보건복지부에 3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감사원 이제 정기 감사에서 그거를 감사를 하면서 작년 6월에 이제 8년치 미등록 신생아 2,123명이 발견되면서 이제 그게 수면 위로 탁 떠올라서 그 사건이 나온 지 9일 만에 출생통보제가 통과됐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우리가 우리 팀 해체하자 그랬어요. 네. 근데 뭐 망했죠. 지금 이 감사원 고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시 질문을 드리려고 안 그래도 했었는데 뭐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제 감사원 고발을 프로젝트 팀 사회적 부모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신생아가 태어나면 아이한테 출생 즉시 예, 비형간염을 예방 접종을 하는데 그때는 아이가 이름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없으니까 예를 들면 김월매 아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제 생년월일만 앞에 두고 위에 이제 뒤에 이제 여자면 뭐 4, 남자면 3 이렇게 해가지고 임시 신생아 번호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놔두면 이제 아이를 출생신고를 하면 그게 성춘향이 1차 그 비형간염 1차 예방 접종으로 옮겨야 되는데 아이를 출생신고를 안 하면 김월매 아가가 1차 예방접종을 맞은 걸로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방역정보니까 버리지도 않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차곡차곡 놔두는데 이게 만약에 출산정보를 달라 그러면 한 해에 뭐 30만 건 정도 되는 출산정보 8년치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데 미이관 사례만 보면 걔네가 바로 출생 신고가 안 되고 사라진 아이들이 바로 그 아이들 당사자다. 당사자 정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감사 제보를 했던 게 이제 주요했던 것 같아요. 이거가 정말로 지금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제 아동을 출산해 보신 분들은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처음에 출생 증명서를 뗄 때만 해도 아기 이름 보통 없잖아요. 보통 만약에 제 아기면 뭐 전땡땡의 아기 이렇게 출생 증명서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 출생 증명서를 가지고 가족이 이름을 지어서 직접 구청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해야만 그 아이는 이제 등록이 되고 그때 비로소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지 않은 사람은 출생 등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예방접종 기록상 예방접종 기록은 되어 있지만 기록이 이렇게 안 넘어간 거는 이거는 아이가 출생신고를 안 하고 그냥 멈춰진 상태니까 얘네를 조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동이 2천여 명이 됐었고 감사원 조사 결과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러면서 이제 그 아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그 중에는 베이비박스로 이제 진입을 해서 시설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도 많이 있었고 또는 그 수원 영화 그렇죠. 살해 사건처럼 가정에서 이제 가정에서 영아 살해된 피해자도 있었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출생 통보제의 필요성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런 고발건이어서 바로 이제 출생 통보제를 통과시킬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되었던 거고 그 일로 이 고발건으로 인해서 엄청 표창도 많이 받으셨어요. 표창도 많이 받으시고 막 진짜 이게 왜냐면 이게 여기에 그 UBR 그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수년간 출생통보제 통과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시고 기자회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뭐 계속했는데 국회가 끄떡없었거든요. 국회가 계속 끄떡없었는데 이 감사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옳다구나 하고 바로 네, 맞아요. 통과가 돼서 그때는 저희가 염원하던 어떤 출생통보제가 통과돼서 되게 좋았지만 정부는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죠. 정부는 다른 생각이 있었고 계속 그 다른 생각은 2019년에 그 복지부에서 발표했던 그 아동 정책에도 있었어요. 출생통보제를 통과할 때는 보호출산제를 이제 병행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당시에 있었지만 UBR 입장에서는 일단 출생통보제가 중요하니까 빨리 이거를 통과시키자 이러고서 병행 통과는 안 되도록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병행 통과와 다름없는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은 상태로 그렇죠. 이제 보호출산제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질문이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프로젝트 팀은 출생 통보제만 하고 해체하려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기억이 나는 게 저희는 사실은 이제 감사원이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좀 조용히 있었어요. 그때는 인터뷰도 안 하고 뭐 그게 좀 이제 좀 비극적인 사건도 같이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감사원이 또 잘하셨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끼리 신나가지고 야 우리가 정말 이걸 했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야 나는 진짜 이제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아도 된다 나는 평생 착한 짓을 다 했으니까 나 이제 나쁜 짓만 할게 그러면서 나쁜 짓을 뭘 할까 생각해봤는데 뭐 나쁜 짓 할 게 또 없더라고요 마땅히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신나갖고 정말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미등록 외국인의 그 출생 신고가 이제 누락되는 출생통보제 통과 그거랑 이제 조금 있다가는 바로 이제 보호출산제 애들이 죽으면 안 되고 병원 밖 출산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보호출산제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게 통과가 됐는데 이제 상황을 보면 모든 그 힘의 원동력은 화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뭐 어쨌다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2,123명 아이들의 뭐 미등록 신생아 발견이 보호출산제 통과의 이제 필요성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면서 보호출산제가 통과가 돼서 우리가 원래 프로젝트 팀 사회적 부모를 보호출산제 그러니까 출생통보제 통과되고 당연히 이제 우리는 성공 끝 하면서 이제 딱 해체시키려고 했는데 해체를 못 시키고 이제 시즌 2 프로젝트로 이제 보호출산제 폐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그 출생통보제에서 왜 지금 보호출산제까지 가게 됐냐 조금 더 이제 약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출생통보제는 아시는 분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 그 아동의 99.7%가 이제 다 병원에서 출산을 하잖아요. 병원에서 출생하는데 병원에서 출산만 하고 출생증명서만 떼주고 신고 의무는 이제 부모한테 있으니까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은 부모가 그렇게 된 아동이 2천여 명이 있었던 거잖아요. 지난 8년간. 그래서 이제 출생통보제를 만들어서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는 동시에 그 출생 증명서에 있는 아동의 출생 정보가 그 심평원 보험심사평가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보험심사평가원으로 가면 그 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그 정보를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엄마 기록하고 아이 기록이 있거든요. 엄마 기록은 엄마의 주민등록번호, 엄마의 뭐 주소 이런 게 있고, 아이 기록이라고 하면은 아이가 뭐 몇 킬로로 태어났는지, 며칠 날 뭐 단태한지 다태한지 뭐 이런 아이의 고유의 기록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의 정보를 그 엄마 주소지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주소지에 그 엄마의 A라는 아이가 몇 월 며칠 날 어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지자체에 아동에 대한 출생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아동은 이 구역에 있는 아동이기 때문에 출생 신고를 하라고 독촉을 하고, 독촉을 했음에도 출생 신고를 안 하면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해라 라고 하는 게 출생 통보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 출생 통보제는 아이를 살리기 위한 제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출생은 됐지만 신고되지 않은 아동 중에 그런 영아 살해까지 이르렀던 케이스들, 그리고 베이비박스로 갔던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출생 통보제가 되면 어쨌든 병원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공적에 기록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잖아요. 자료도 있고. 그래서 이걸로 오히려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근데 이제 복지부 생각은 이렇게 되면 그 아이를 출생 등록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은 출생 통보제가 통과되면 병원에서 출생을 하면은 당연히 아이에 대한 기록이 이제 지자체로 갈 거고, 결과적으로는 출생 등록이 될 거니까 출생 등록 자체를 원하지 않는 부모는 병원에서 출산을 안 할 수도 있다. 병원에서 출산을 안 하면 아이와 그 산모의 안전이 위협되고, 그리고 아이를 영아 살해 내지 유기까지 갈 수도 있으니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출산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복지부의 논리였고, 그래서 출생 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이제 병행 도입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서, 그것이 이제 제대로 성숙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보호출산제가 통과됐다. 그렇죠. 일종의 패닉 상태에서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그러면서 이게 그 보호출산제가 사실은 핵심은 그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인 이유로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산모가 그 비식별, 그러니까 익명 처리를 해서 출산하는 거거든요. 보호출산제는 익명출산제인데, 보호출산제 그러면 사실은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보호니까. 그래서 아이가 죽고 뭐 이렇게 유기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보호출산제 해야지 그러면서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패닉 상태에서 이게 좀,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선생님, 근데 보호출산제는 어떤 그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계기가 되긴 했지만, 계속 복지부에서는 보호출산제를 어떻게든 도입해 보려고 예전부터 되게 노력했던 부분이고, 오늘 오전에도 저희가 국회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제 보호출산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일단은 보호출산제에서 간단하게 뭐 여기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동을 본인이 직접 그 자신의 어떤 자녀로서 출생 등록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그 익명성을 보장해주겠다. 그래서 비식별화를 할 테니 아이를 그 유기임신의 상담을 받고 보호출산하겠다라고 이제 하면, 그때부터 아이는 그리고 엄마의 정보는 비식별화가 돼요. 엄마의 이름도 사라지고 엄마의 주민등록번호도 사라지고, 아이는 대신에 뭐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긴 했잖아요. 근데 그 정보도 이제 비식별화가 돼서 아동은 그 새로 이제 성본 창설이 되는 거예요. 아까 오늘 그 오전에 있었던 국회 토론회 가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계셨던 이제 조민호 선생님이 그렇게 그 고아 호적의 당사자이신데, 그분은 이제 춘천에 있는 그 오순절 영화원에서 이제 고아 호적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분의 본은 춘천 조씨예요. 그분 유일한
성과 본입니다. 춘천 조씨고 뭐 그런 성들이 되게 많아요. 의정부 김씨 뭐 이런 되게 많고 그래서 지금까지 없는 성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이름도 그냥 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과 그리고 성과 이름을 보면 친생 부모와의 연계성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렇게 이제 새로 이름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보호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이제 그 산모와 분리됨과 동시에 지자체 장이 후견인이 바로 돼서 지자체 장이 그다음에 아동보호 조치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동보호 조치를 할 게 이때 뭐 어떤 게 있느냐. 영아 아동보호 조치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입양이죠. 입양.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생모와 분리된 아동들은 매우 빠르게 이제 입양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호 출산의 큰 줄기는 이런데 그 와중에 되게 세세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세세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보호 출산 그래서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호 출산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보호 출산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보호 출산은 이제 그 산모가 익명으로 해서 아이를 그 정부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유기를 보호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건데, 저는 보호 출산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복지 권리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 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에서 보셨을 때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로 아동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아이를 낳아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모든 출산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인 문제를 다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익명 출산을 해줄 테니까 너는 네 인생을 살고 정부가 너보다 잘 키운다라는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지점이 기존에 이제 베이비박스를 생각하고 뭐 영아 살해 이런 걸 생각하고 이제 입법한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저는 장애 아동이라든지 미숙아, 그리고 이혼을 결정한 출산을 앞둔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 영아 유기, 뭐 베이비박스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동 양육의 인플라가 안 된 상태에서 보호 출산을 하면 복지 권리로 작동될 것이다. 익명성이 필요 없지만 익명성을 준다면 익명성을 받겠죠. 그리고 안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 잘 다니고 계시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셨는데 아이가 미숙아여서 700g이고 3개월을 인큐베이터에서 살아야 돼. 그러면 이 엄마는 고민을 하겠죠. 나 3개월 후에 회사에 입사해야 돼. 나 다시 복귀해야 되는데,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정도 커리어를 갖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는데, 한 달 안에 보호 출산은 출산 후 한 달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 한 달 안에 내가 이 아이를 보호 출산을 신청하면 나는 내 일상을 지킬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보호 출산을 안 하면 나는 회사 복귀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여성은 어떤 선택을 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미 이거는 익명 출산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정부에 아동을 위탁하고 내가 아동을 양육 안 할 복지 권리로 이게 작동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분이 전혀 그 죄책감을 가질 이유도 없는 게, 보호출산제는 입양을 가지 않으면 그 철회를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아이를 보호출산을 하고 나중에 입양을 안 갔다고 생각하면 철회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입양을 갔으면 입양 갔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호출산이 엄마가 아동을 정부에 맡기는 그 유기 형식이지만 정부에 맡기는 형식이잖아요. 이게 갑자기 떨어지는 거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 해외 입양이 20만 명이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시면 21만 명이라는 숫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륙을 넘나들고 국경을 넘나든 입양이 50만 건이래요. 50만 건. 그중에 21만 건이 우리나라라는 거는 매년 4,000명씩 50년간 보내도 다다를 수 없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거의 1년에 태어나는 출생아를 거의
본다고 보시면 맞거든요. 그리고 시설 보육원에서 이제 나와서 계신 뭐 고아 출신이라고 하죠. 유기피해인 그분들의 수가 뭐 11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우리나라는 아동복지 정책을 그 생모와 띄워놓고 아동을 정부가 입양을 보내든 시설에 두든 이런 연속 성상에서 이게 그 보호출산제가 통과가 됐고 이게 사실은 입양특례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주춤했던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였는데 이게 과거로 가면서 오히려 더 심해진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인프라 확충도 되게 중요해요. 뭐 인지청구권 아니면은 뭐 양육비 대지급법,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법, 장애아동을 키울 수 있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도 사실은 지으려면은 삼보일배 해도 안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삼보일배 해도 학교도 안 지어주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나는 진짜 모르겠는데 장애아동 양육에 대한 인프라를 하는 것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아마도 모든 것을 다 해도 모든 인프라를 다 해도 일단 그 어른들이 양육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복지 권리로 이 보호출산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저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이제 장애가 예를 들면 장애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정말 장애인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정말 존경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장애 아동을 살해하고 오늘 토론회에 나오셨던 분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살해하고 자살하는 케이스는 그 자녀가 20살, 뭐 6살, 20살, 40살, 50살이 됐어도 그게 계속 비극이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간병살인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가족 간에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대한민국 정부는 유기라는 형식에 그리고 게다가 익명유기라는 형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정책은 저는 기본적으로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식이 있으면 그것이 무슨 사연이더라도 남자의 경우에는 그 자식이 베트남에 살든 필리핀에 살든 다른 여성이 키우던 자기 호적에 넣어주고 최소한의 그러니까 책임은 져야 하고 여성의 경우에도 자기가 자식이 있으면 그 아이가 입양을 갔든 생부가 키우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자기 호적에 넣어주고 기본적인 책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에서는 익명 출산을 얘기하지만 수원 사건을 보더라도 그분은 수원 그 아이를 2명을 이제 냉동실에 살해해서 넣으셨잖아요. 그분은 혼외자도 아니고 익명 출산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심지어 베이비박스에서 무죄 판결 났던 그 사건도 보면 이제 항소심은 안 가서 사실 대법원의 판결은 알 수가 없지만 그분의 경우에도 아이 둘을 그 몇 년의 텀을 두고 베이비박스에 유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한 명이 아니고 2명인 분이 과연 익명성이 그렇게 필요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익명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키우는데 익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 익명이 안 된다 그러면 익명을 못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혼외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결혼은 혼인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혼은 이제 재판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아. 근데 이혼은 안 해. 왜 그런지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르니까. 그게 복잡한가 봐요. 이혼이 그렇게 복잡한지 나는 모르겠는데 각자 인생을 살아.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나서 임신을 했어. 출산을 했어. 근데 문제는 얘를 출생신고를 못 해요. 예. 그리고 법적인 남편 입장에서는 나는 이 여자가 어떤 남자랑 동거를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애를 낳든지 난 몰라. 근데 내 애가 아닌 애를 단 1초도 단 하루도 내 호적에 넣는 건 난 싫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복잡해서 이혼도 못하는 분이 얘를 출생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익명으로 유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혼외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해본 여성이 예? 어쩌면 아이가 있을지도 모르는 여성이 혼외자를 낳았을 때는 익명 출산을 하려고 낳겠습니까? 그 아이를 키우고 뭐 가능하면 그 새로운 남성이랑 새로운 가정을 꾸미려고도 했겠지만
어쨌든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고 했겠지. 익명 출산으로 그러려고 결혼을 한번 해본 여성이 그랬을 거냐고요. 출생신고가 안 되는 그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뭐 그 법적인 남편이랑 크게 갈등 없이 할 수 있게 해주던지 뭐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지. 괜찮아. 너는 익명으로 출산하고 원스톱 서비스니까 애는 우리가 키울 테니까 너는 네 인생 살아라. 그러면 이거는 정부가 너무나도 비도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사실 애가 둘이거든요. 제가 애 둘인 거 아시죠? 왠지 아세요? 제가 말했으니까.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랑 의료법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돼요. 예. 그리고 만약에 입양을 보냈으면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그 상세 정보로 넘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아이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자든 여자든 기록을 남기고 최소한의 도덕적인 것은 책임은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리고 이거를 익명으로까지 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말이 좀 안 되는데 왜 그거를 정부가 협조를 해서 익명으로 하자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자기가 말 안 하면 사실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속이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싶어서겠죠. 네. 그런데 시간은 앞으로만 가잖아요. 내가 그 아이를 출산한 게 아이를 양육하지 않겠다고 해서 출생신고를 안 하면 시간이 뒤로 가서 인생이 리셋되고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해주면 여성이 리셋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에게 큰 뭔가 복지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익명성에 대한 것은 그거는 필요가 거의 없다고 봐요. 네. 알 수도 없고 남이 애를 낳은 걸 어떻게 아나요? 아세요? 제가 애 낳은 거? 제가 애를 낳아서 입양을 보냈어.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 남편은 당연히 알아야겠죠. 근데 그런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정부는 그러면 만약에 출산 경력이 있는 여성이 결혼을 했어. 근데 나중에 그게 밝혀졌어. 그러면 정부가 알아서 숨겨준 거니까 그거는 이혼 사유가 안 되게 뭐 너는 보호 출산으로 하느니까 남편은 그거 모르는 걸로 하고 그냥 살아라고 할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제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그 지금 보호 출산에 관해서 지금 기혼일 때 또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게 어쨌든 보호 출산이라는 제도가 되면 기혼인 경우에 그 배우자, 그 법적인 배우자 사이에 아이를 임신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양육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보호 출산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호 출산 신청 자체가 위기 3부가 신청하게 돼 있고, 그 위기 3부는 그 생부에 대한 정보를 법에서 말하는 걸로 따지면 모른다고 하면 돼요. 생부가 자기의 아이의 아버지가 그 법적인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혹은 뭐 여러 가지 핑계가 많이 있죠. 아니면은 지금 내 배우자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난 밝힐 수 없다라고 하던가. 어쨌든 그거는 100% 그 산모의 발언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국회 토론회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게, 나중에 아이가 이 정보를 확인하려면 생부에 대한 정보의 진실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이 제도는 그 생부에 대한 정보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생모가 누군지 모르겠다 혹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지역 상담기관이 그 정보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도 들었냐면, 그걸 진실하게 적었더라도 그것도 이상한 게, 그 남자는 그 애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아이가 그 내 아빠를 찾고 싶다고 했을 때 너 자식이 널 찾고 싶다는데 너 정보 공개할까라고 연락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웬 날벼락이래요. 왜냐면 세상에 나쁜 남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남자는 자기 자식이 있는지 보호출산으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걔가 커가지고 아이가 커서 아빠가 내가 아빠인데 아빠를 만나게 해줄까? 그러면 얘가 진짜 내 자식인지도 모르는 데다가 이거는 국가가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남자한테 너무한 것 같아.
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뭔 일이래.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생부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비판의 지점이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보호출산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시 잠깐 책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지금 책에 대한 얘기를 너무 안 해가지고 맞아 나 책 팔러 왔어요. 네, 책에 대한 얘기를 잠깐 다시 하고 다시 보호출산제 얘기는 하겠습니다. 책에 대해서 잠깐 이거는 제가 생각한 질문이에요. 제가 질문 좀 드리면 책에서 보면 이제 작가님이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피해자는 따로 있잖아요. 그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는 따로 있어요. 보호 종료된 아동이 그 원장님한테 받은 이제 성범죄 피해인데 근데 이거를 당사자처럼 되게 열성적으로 대응을 하셨어요. 대응을 하셨고 그 과정을 이제 책으로 남긴 건데 여기서 잠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약간 퀴즈를 내고 싶은데 그 재판 비용은 재판 과정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했을까요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퀴즈입니다. 혹시 책을 읽으신 네. 남편 내 남자친구. 아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 사건이었어요. 제가 당사자인 면이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이가 피해자로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저와 동등한 그 아동들의 보호자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동지로서 같이 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면으로 나서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우리 이제 원장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을 만들어서 자기를 날리려고 했던 이다정 간호사가 이를 실패하자 2차로 꾸민 성범죄 사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여기 이제 책에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좋았어요. 왜냐? 아이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 사건을 진행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공격했어요. 예, 그래서 이상한데 내가 당사자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게 보시면 제가 원래 되게 통통하고 귀여웠거든요. 달리기를 일주일에 5일씩 달리기를 해갖고 살이 쪽 빠졌잖아요. 네, 빠진 게 이 정도긴 한데 예, 이 사건의 그쵸 그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아이와 제가 동지로서 같이 한 것이지 그 아이가 피해자로서 한 게 아니라 어른으로서 같이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동생들을 지키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같이 한 것이었고 그 제가 좀 뻔뻔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다 해결되고 출생통보제 통과되고 이제 좀 그만둬도 되겠다 싶어갖고 2월 말로 그만뒀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조금 이제 힘들었을 때는 코로나 왔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이러고 있다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나. 왜냐면 이제 원장 이렇게 한 여자라고. 그쵸? 원장님은 이제 빨리 이제 기관장이 교체되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간호사 역할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죠. 힘들었는데 아 코로나의 여신이 나를 감싸주고 있구나. 나는 코로나의 여신의 보호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고 이제 출생통보제 통과되고 이렇게 조금 정리되니까 당시에는 그만두면 뭐랄까 외부 고발자가 약간 그만둔 것처럼 약간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뭐 정리도 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면 되니까 그만둬도 되겠다. 그래서 예, 지금은 백수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피해자와 어떤 동지 같은 그쵸. 그런 관계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그러니까 제가 느낀 점은 이거는 당사자성이 당연히 있는데 그 당사자성을 제가 느꼈을 때는 피해자의 엄마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피해자의 내 엄마니까 내 자녀의 사건이니까 내 케이스인 거예요. 그렇게 느껴질 만큼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내 애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그게 했던 게 어떤 그러한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당시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혹시 그런 마음도 그러니까 있었는지. 내 아이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게 이 한 명의 아이면 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멈췄을, 그러니까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보육원은 어떻게 보면 큰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줄줄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줄줄이 있는데 이게 도가니 찍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좀 겁이 났었어요. 이거 어떡하냐? 이런 느낌?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옆에 있으니까 아시겠죠. 좀 성질이 좀 있어서 좀 이상한 거 보면 좀 화가 나니까 뭐 그런 거 있었죠. 근데 그 피해자를 그 어렸을 때부터 보셨다고 20년 동안 보셨다고. 아니요. 걔는 아기 때 온 애는 아니고요. 좀 커서 온 애예요. 예, 중학교. 그래서 같이 계속 있어 보니까 그래서 사회적 부모 얘기까지 된 것 같은데 그쵸. 어쨌든 그러니까 부모 같은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 팀 사회적 부모 활동, 출생 통보제 그리고 보호 출산제까지 이제 그쵸.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아까도 이렇게 보호 출산제에서 열심히 이제 활동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그 감사원 고발로 인해서 출생 통보제가 통과됐지만 원치 않은 보호 출산제까지 통과돼서 이렇게 활동한다고 제가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보호출산제 폐지에 대해서. 그래서 보호출산제 폐지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게 된 별다른 또 계기가 혹시 있는지 지금 말씀한 거 외에 왜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셨는지 혹시 이런 게 또 있을지. 어떠한 차원에서. 그러니까 출생통보제가 통과가 돼서 신이 났는데 보호출산제가 연달아 통과되니까 화가 났는데 보호출산제를 이렇게 보니까 제 눈에는 어쨌든 구멍이 좀 보이는 거죠. 장애아동 유기 우려라든지 아니면 어른들의 권리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저를 포함한 이제 프로젝트 팀 사회적 부모에서 이제 제기한 우려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좀 좋은 게 어쨌든 이게 이 법이라는 게 입법기관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적이 좀 있으니까 그 국회의원님들을 조금 설득하는데 어쩌면 좀 먹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그 작년 미등록 신생아 발견에 감사원 제보자 이대정입니다. 의원님, 제가요 빚 받으러 왔습니다. 빚 갚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주최해달라,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그런 게 입법부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약간의 공적이 있으니까 이걸 당당하게 요구하기에 좀 좋기도 하고 그리고 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 좀 구멍을 발견해서 그거를 좀 얘기하기도 좋아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 공적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좀 힘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직은 조금 효과가 있으니까 21대에 그 기권을 하거나 반대하셨던 의원님들이나 이제 22대에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한테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하기에는 좀 뭔가 설득력이 더 있고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저는 막 뭐라고 해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생각해보면 보건복지부에도 제가 혼자 뭐라고 하냐면 복지국가 납셨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비아냥거리면 안 되지만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효과적인 면도 있어서 저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보호출산제 관련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작년 10월에 선생님이랑 처음 이제 토론회 네. 때 이제 만나면서 선생님하고 이제 프로젝트 팀 사회적 부모에서 제기했던 그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장애 아동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희가 이걸 대응을 할 때 아동의 알 권리 차원 그리고 여성의 뭐 임신 중단권이 보장되지 않는 차원 이런 부분이 저희 가장 이슈여서 포인트를 맞췄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토론에 오셔가지고 프로젝트 팀 사회적 부모에서 이 법을 보니 이거는 장애 아동 유기법이다. 맞아요. 예, 유기특화법이라 유기 특허법이다. 특히 그 아동 출산하고 한 달 내에도 보호 출산하도록 한 거. 근데 이제 그게 복지부에서는 항상 그게 똑같이 얘기하죠. 이제 출산하고 나서 갑자기 패닉이 온 이런 그 산모들이 아동을 유기하거나 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산모들한테도 보호 출산이라는 게 있으니 이용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한 달 내로 이제 출산 한 달 내로 보호 출산을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게 임신 출산할 때 안전하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이미 아동이 출산했잖아요. 이미 아동 출산했으면 출생통보제를 통해서 당연히 이제 기록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교육했으면 이제 지금 입양이라는 조치, 아동보호 조치가 있는데 그걸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 또 보호 출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여서 되게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이거는 장애 아동 유기를 위한 거다라고 이제 하시고 그리고 토론회에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엔 저희가 그 장애 인권 단체하고 같이 결합해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도 그 장애 부모 연대에서 오셔서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법안에서 그런 장애 아동에 대한 문제를 했던 어떤 계기랄까 그때 어땠는지 좀 얘기를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보호출산제가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출생통보제가 통과되고, 야 나는 이제 평생 나쁜 짓 하면서 살아야겠다 신났는데 이 보호출산제가 막 급물살을 타니까 이거 내가 좀 경거망동을 해서 뭐 잘못되고 있나? 근데 이게 곧 통과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화가 난 상태에서 이제 침대에 누워서 법안을 째려봤어요. 째려보면서 계속 보는데 제가 그러니까 대학 때 장애인 쪽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장애 아동 시설에서 5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서 그 장애우 대학 14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장애인에 대한 조금 장애인 야학도 했었고 그래서 좀 마인드가 좀 개념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법에서는 말을 직접 하고 있지 않지만 법의 구조상 산정 검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정밀 검사 그런 게 다 가능하니까 사실은 산전에 뭐 구개 파열, 뭐 심장기형 그런 거 웬만한 거 다운 증후군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또 산후 이 한 달 이내까지 그걸 철학을 하면 장애 아동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 2세 미만의 아동이 장애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뇌병변 장애가 제일 많은데 그것의 대부분이 미숙아로 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숙아가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아닌데 그 뇌병변 장애의 대부분의 원인이 미숙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법은 장애 아동을 유기하게 하는 법이지 않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장애 관련 저는 이제 기사 같은 거 보면 뭐 장애 아동 뭐 국가 책임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치료센터로 이게 안 되니까 연계가 안 되니까 엄마들이 이제 픽업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뭐 학교를 한번 지으려면 산보일배 해야 되는 막 이런 상황인 거를 제가 계속 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집에서 이거를 보다가 누워서 봤어요. 정말 저 그날을 정말 기억해요. 누워서 보다가 이거 뭐야? 그러면서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 전화해서 나 이제 장애우 대학 14기인데 이거 담당자 누구냐 좀 연결 좀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박경석 그 전장현 대표님하고도 연결가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마도 제가 간호사면서 그 장애와 보육원 그게 같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 그게 이제 그런 걸 발견하게 되는 좀 힘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그 원천은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머리가 샹샹샹 도는 것 같아요. 그때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뭐
어쨌든 아동이 출산했는데 미숙아로 출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제 인큐베이터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법이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 그 부모들이 한 달 내에 보호 출산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지를 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되게 약간 딱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동이 어떻게 출산할지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출산해 보고 나니까 뭔가 문제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동을 분리할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어쨌든 인큐베이터에 있으면서 계속 건강하게 좀 기다리고 하지만 많은 복잡한 생각이 있을 텐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옵션이 생긴 거예요. 그때 만약에 뭐 많은 큰 뭐 앞으로 미래가 그려질 때 되게 어렵게 그려져서 내가 이걸 경제적으로나 뭐 심리적으로나 애를 키우기 되게 어렵겠다라고 하면 아 보호 출산제가 있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이게 아이가 입양을 안 가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복지 권리로 작동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인프라를 다 만들어도 일단은 그 부모들이 보호 출산제를 복지 권리로 생각하게 되면 저는 이거는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도 어떤 양육의 조건 어떤 거를 다 만들어도 부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키울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고 정부의 얼마나 멋져 보호잖아요. 보호. 유기가 아니고 보호잖아요. 입양도 아니고 보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라는 이름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아주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보호라는 이름 때문에 나중에 아무런 그 갈등 없이 그래 국가가 보호하니까 야 너보다 잘 키워. 만약에 내 딸이 그런 출산을 했으면 그 친정 엄마가 그렇게 얘기지. 야야야 너보다 잘 키운다. 국가가 보호한다. 야 정신 차려라. 이 명칭부터가 근데 사실은 그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익명성이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익명성은 덤인 거죠. 예, 익명성 안 해도 되면 안 하겠죠. 근데 해준다면 하겠죠. 그리고 아이를 철회할 수 있으면 나중에 하겠죠. 철회 안 하고 애가 입양 갔어? 그럼 뭐 잘 사나 보다 하겠죠. 이게 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국가가 키운다 혹은 국가가 부모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레토릭인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그 토론회에서도 느꼈는데 거기 이제 고학원이견대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국가가 부모다라고 하는데 결혼식 때 혼주석에 왜 안 오냐? 장례식 때 부모가 자녀가 돌아갔는데 왜 안 오냐? 친척들 아무도 안 오더라. 그게 어떻게 부모냐? 결국은 부모는 정말 어떤 개인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특정 개인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고 그렇게 한 사람이 부모인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가정위탁 내지는 입양 같은 생활을 같이 하지 않고서는 시설에서 계속 보호된다라고 했을 때 그 시설 종사자가 정말 부모가 될 수 있냐. 저는 그건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혼주석에 앉아줄 거면 뭐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된다는 거는 매우 어려우면 그냥 원가정에서 하도록 최소한 그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이제 국가가 하는 일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저도 들었고 또 하나는 그 장애 부모님들이 오늘도 오셔가지고 본인도 이제 장애 아동을 키우지만 다른 분들이랑 같이 이제 활동을 할 때 그 아동 살해 후 자살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또 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시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아동이 비단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 간병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저도 애가 있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애는 혼자서 보면 30%만 이쁘대요. 둘이 보면 50% 예쁘고 셋이 보면 100% 이쁘대. 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혼자 지면 아이 이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게다가 장애까지 있는 아동이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게 사회에 그리고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모님들도 오셔서
우리는 이 아동을 양육할 거고 양육하지만 양육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보호출산제가 통과되면 우리는 이런 활동을 못한다. 힘들면 보호출산제에서 애를 여기 놓고 가면 되지 왜 힘들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연령 상한 그 요구도 나올 것이라고. 근데 네. 그 얘기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양한 장애 스펙트럼 중에 그 뇌병변 장애나 그 지적 장애나 뭐 청각 그런 거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 발견이 되지만 다운 증후군은 근데 이제 지적 장애나 발달 장애 같은 경우에는 3세 넘어서 최소한 뭐 6세 정도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발달 장애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게 그러니까 복지 원리로 작동이 되면 뭐 익명성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그분들이 일상을 유지하면서 장애 아동을 키우는 게 쉽지 않으니까 연령 상한 요구도 나올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꼭 장애인이 아니어도 그 계속 말씀드리는 뭐 이혼을 결정한 출산 앞둔 부부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그냥 보통 집에서 애를 낳는데 애가 둘인데 하나를 더 낳는데 한 달 키워보니까 너무 힘들어. 얘 너무 못생겼고 그러면 그냥 맡길 수도 그러니까 이게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상담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이제 복지부랑 왔는데 상담에서 진짜 보호출산으로 진입하는 어떠한 상담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100시간의 교육을 할 거며 뭐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라는 얘기는 없었고 근데 이제 여기 계신 유미숙 선생님도 이제 상담을 직접 해보시면 상담을 말로만 들어서는 모른다는 거죠. 직접 이 과정들을 직접 체험해야 그거를 인지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거기서 이러이런 지원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과연 정말 선택할 것이냐 이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돌봄에 대한 힘듦밖에 없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상담의 스킬이나 상담의 방법이 보호출산으로 가는 것을 막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실행이 되면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 장애 아동 부모님이 이 제도 자체는 뭐 제가 보기에도 이 선결 조건을 물론 다 해야 되는데 다 해도 이게 어른들의 권리로 작동이 되면 이거는 해결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 질문이 좀 올라온 게 있는데요. 보호출산제 산모와 부모 모두 보호하지 않는데 그러면 사회에서 누가 보호출산제로 가장 이득을 볼까요? 라는 질문이 지금 하나 올라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다정 그 작가님 얘기를 듣다가 좀 알고 싶은 건데 베이비박스에서도 아이들이 장애아와 그냥 비장애 아동이 똑같은 시설로 간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설에 이제 근무하실 때 그 아픈 아동과 아프지 않은 아동이 어떻게 들어오고 거기에서 또 아프게 되면은 그 시설에 계속 남아 있는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가게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할까요? 예. 그건 케이스가 별로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우리는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럼 안 아픈 아동들만 들어왔었던 거죠? 보통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었던 애들은 없었다고 보여져요. 네. 누가 아실까요? 이익 보는 사람? 제가 경험을 했는데 저희 상담 들어왔던 그 최근에 작년인가 들어왔던 이제 그 갓 출생한 아이인데 양쪽 그 청각 신경이 아예 없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엄마가 이제 그 입양 상담했던 그 주무관님이 계속 설득을 한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아이를 키워보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려고 저희 긴급주택에 입주하려고 다 상담을 마쳤는데 계속 망설이는 이유가 이제 장애였던 거죠. 근데 이제 청각신경이 다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장애 아동을 그 양육하는 또 보육시설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쪽으로 많이 가지 네네.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이제 3세 이후에 만약에 발견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시설에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졌어요. 지적장애요? 뭐 어떤 지적장애가 아니면 3세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별로 지적장애. 없어서. 근데 이제 요즘에 전체적으로 그 보호 대상 아동들이 경계급 아동이 되게 많아요. 예. 너무 많아서 그게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경계급 아동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경계급 애들이 아동이 되게 많아서 그게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애들 상황들이. 지금 아까도 이제 질문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조금 드리면 보호출산제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산모와 부모 모두 보호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 것 같은가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작가님은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 것 같으신지. 결론적으로는요. 저는 아무도 이득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이득을 안 보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시설에서 만약에 아이를 키우면 서울 같은 경우에 직원이 1,800명 재작년 기준으로 그러면 아동이 뭐 1,200명인가 그래서 아니 거꾸로예요. 아동이 1,800명이면 직원이 1,200명인가 그래서 그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인건비만 계산해도 한 명을 키우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시 기준 딴 데도 비슷할 거예요. 3세 미만의 아이를 키울 때는 한 명이 그러니까 어른 한 명이 아이 2명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계속 여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교대를 해야 되면 이분이 한 2명이나 3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3명, 4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명만 치더라도 2명을 3명이 보는 셈이거든요. 교대를 하면서 보면. 그러면 인건비를 생각했을 때 아이 한 명을 시설에서 키울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가.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보는가. 저는 사실은 보육원을 운영을 하는 분들이 이득을 본다고 막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노인복지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이 아동복지는 이 아동학대 이슈라든지 자기들끼리의 그런 아동학대 이슈가 되게 커서 위험부담률이 상당히 크기도 해서 저는 보호출산제로 누가 이득을 보느냐?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것을 추진한 뭐 보건복지부가 약간 뭐 성취욕 그리고 그것을 추진한 이제 그 법안을 제기했던 분이나 아니면 그런 조직들은 성취욕이라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이득을 볼 수 없어요. 돈은 돈대로 들고 그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떨어지고 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이득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네, 플로어에서 의견이 있어서 네. 이제 굳이 누가 이익을 보느냐라는 거를 말씀하신다면 일단 정부는 관리가 편해져요. 뭐 이런저런 사고 나는 거 미리 그냥 예방해서 딱 거기 등록이 되니까 학교에 들어갈 애 또 사라진 아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관리가 됩니다. 위에 사람들은 관리에 편리성이 있어요. 돈을 떠나서 정부에서는 어찌됐든 태어난 아이를 관리한다라는 것 굉장히 정부 측면에서는 이익이죠. 막 사고 나서 없어졌다 뭐 미아가 생겼다 막 사회적으로 엄청 이슈가 되고 정부의 원망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이익이 있다고 봐요. 관리자의 편리함 저는 그거 하나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시설에 유익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모든 시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동 뭐 예를 들어서 아동 한 명당 선생님들이 이제 3교대로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인건비는 세금에서 나가고 지자체의 비용이에요. 복지국가가 됐으니까 이제 어쨌든 국민들을 설득해서 그 비용을 어느 정도 감당하는데 국민들의 저항이 없어요. 복지다 그러면 아유
인식이 다 좋아졌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것에 지자체가 돈을 쓰는 것이 그다지 그렇게 큰 저항은 없습니다. 근데 인건비만 지자체에서 대주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의 어떤 이런 선한 행동에 대한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의 또 자발적 후원이 있습니다. 드러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라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면 종교, 또 지인이면 지인, 학연 혈연 지연해서 동네 로타리 클럽에 노인정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음으로 양으로 지원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 부담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내가 키우지 못해주지만 버려진 아이에 대한 그런 짐을 어떻게 덜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무슨 굉장히 선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버려진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로 가장 쉽게 할 수 있어요? 후원하는 겁니다. 라면 한 박스가 됐던 한 달에 10,000원이 됐던 보이지 않게 그냥 저금 통째로 들고 와서 놓고 가던. 그래서 시설에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익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너무나 선량한 생각이에요. 저는 선량해요. 네. 너무 선한 시민이세요. 아무도 이익을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사견이지만 분명히 정말 피를 본다 그래야 되나요? 손해를 보고 일생 동안 아동의 권리를 상실하는 그 아동이 있는 반면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익 보는 사람이 있어요. 관리자들 윗사람일수록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오피셜일수록의 이익이 있습니다. 왜? 국가를 잘 관리하네. 지자체 잘 관리하네. 몇 년에 그런 법이 없었을 때보다 지금 실종 아동이 딱 관리가 됐네. 굉장히 국가가 복지국가가 됐네. 병원에서부터 딱 아동들이 딱 파악이 됩니다. 와 기가 막히네. 선진국 됐네. 뭐 별소리 다 나오죠.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의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거나 잊혀지고 싶은 아기들의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실종된다라는 그 고통과 돌이킬 수 없는 그 정말 하늘로부터 받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권리,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혀져서는 안 되는 천부적 권리를 빼앗기는 그 마이너스라고 할 수도 없는 그 고통과 비참함에 비하면은 다른 굉장히 덕보는 인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안 그래도 이 보호출산제를 저희는 지금 되게 문제가 많은 법이다라고 하지만 보호출산제를 통과할 때는 또 통과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과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이제 주장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생명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알 권리도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오전에 했던 토론회에서도 그 직접 홍진수님 발언에다 나온 거 보면 제대로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도 살아있음에 우리가 다행이라고 여겨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말 당사자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혼할 때 혼주석에도 아무도 없고 돌아가실 때도 가족이 아무도 없는 그런 고통을 계속 느끼면서 살고 있지만 이거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너 그런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과연 이게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분에게 이런 게 위로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그런 주장이 어쨌든 많은 분들에게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출산제가 통과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 저희가 계속 원래 이 그 포럼을 신청할 때부터 받았던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저희가 추가 그 질문을 제가 하나씩 선생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신문홍님 질문인데요.
자립 청년과 아동을 위한 최우선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의였어요. 되게 포괄적이긴 한데 어쨌든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게요. 근데 이제 저는 보면 아동이 자랄수록 이게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 보호출산이 통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동의 생명을 살리자는 건데 사실 그거는 그 출생통보제로 아까 말씀하신 뭐 이렇게 유기라든지 뭐 살해 이런 거는 충분히 다 가능하고 그 보호출산제가 사실은 익명출산이잖아요. 익명출산은 정말 뜬금없는 진짜 뜬금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소원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을 봤어도 이게 익명이 필요한 거는 거의 없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익명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이라든지 기타 법에 의해서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질문이 뭐였죠? 보호출산? 자립 청년과 아동을 위한 최우선.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 그 보호출산은 아기를 보호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기는 기저귀만 갈고 그렇죠? 젖만 주면 뭐 되겠죠. 근데 문제는 아이가 자라면서 생기거든요. 어린이집 가면 자기가 조금 다른 애들이랑 다르다는 거 느끼고 초등학교 가면 뭐 좀 화나고 뭐 아빠 힘내세요 노래하면 더 화나고 그러면서 이제 보육원에서는 사실은 잘 키우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학대가 많지는 않는 그러니까 이제 시설별로 다르겠지만 근데 이게 뭐랄까요 친절함을 넘어선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를 키울 때는 감정의 교류 뭐 잘못했을 때는 화도 내고 예를 들면 아이가 학교를 안 가면 학교 가야지 3번 말했어 3번 말했음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그 제가 저번에도 책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표현했는데 편의점 직원의 친절함을 넘어선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교대하는 시스템이고 그 예를 들면 기록에 남겨야 되는 상황이면 아이가 학교에서 왔을 때 잘 왔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그거보다 아이가 학교에서 잘 왔다는 걸 기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더 힘들고 이게 우리 이제 사건도 보듯이 퇴소를 하면 더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혼자 살아야 하니까. 물론 이제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이 지원을 하는 데를 이걸 연도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게 정말 끝이 없거든요. 뭐 끝이 없어서 불만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아동과 그 자립 청년을 위해서 뭐가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고아를 양산하고 이 부모와 떨어뜨려서 이 아동을 양육하려는 복지 정책을 기본적으로 조금 손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그 좀 부족하지만 가족 안에서 살고 그게 어렵더라도 교류를 하면서 살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가족과 교류를 하고 뭐 같이 살아도 좋지만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지 아이도 이 세상에서 혼자 붕붕 뜬 거 아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과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그 가장 좋은 정책은 사실은 자립준비 청년한테 뭘 해주는 거 좋은데 그 양산하는 시스템을 조금 손을 봐서 기본적으로 그 신생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는. 지금 그 답변이 두 번째 질의하고도 좀 그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오선희 선생님께서 탈시설을 위하여 어떻게 제도를 바꾸는 게 좋을까요라는 질의를 주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탈시설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제 탈시설이 이제 뭐 보육원이 아닌 그룹홈이나 아니면은 그 뭐가 있을까요? 가정위탁, 가정위탁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보육원은 물론 이제 우리는 조금 범죄가 이제 나와갖고 이제 난리가 나긴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표준을 지키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이게 아동이 더 힘들면 왜냐면 이런 성범죄나 이런 사건이 작은 규모에서 일어나면 정말 이거는 더
더 이제 지옥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탈시설에 대해서는 경험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 부모가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향 그리고 시설에 이게 뭐 그룹홈이든 이제 보육원이든 부모랑 교류할 수 있고 면접 교섭권 같은 게 조금 더 활발하게 돼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가 퇴소를 했을 때 요즘에는 자립지원 정책이 아동이 혼자 퇴소를 하는 걸로만 기준으로 돼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아빠가 이제 월세를 살고 계셔요 근처에 그러면 얘가 아빠 집에서 살 경우에 자립지원 그 주택에 대한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냥 따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탈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현장 플로어에서 현장 질문이 있어서 네 질문 받아.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약간 탈시설을 좀 저도 이제 동조를 하지만 약간 논리적인 부분에서는 좀 의견이 다른데 제가 이제 군수포럼을 2번째 왔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였냐면 미혼모의 탄생이라는 책을 같이 쓰신 이제 권희조 선생님의 아기 퍼가기 시대에 대한 그 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 2개를 다 들으신 분이 저밖에 없는 건가요? 그걸 같이 들었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엄마들이 아기를 버리는 거가 엄마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선택지가 없다라는 게 그 책의 요인이 그 책의 큰 어떤 메시지고 그때 미국에서 입양을 보낸 엄마들이 30만 명이 모여가지고 나에게 사과를 해라 너네 국가는 이렇게 운동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시설이 좋고 아니면 탈시설 좋고 이런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의 말씀이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일단 그런 얘기를 덧붙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금수포럼을 오면서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책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책을 많이 얘기 안 해주셔갖고 살짝 잠깐 마이크를 들었고 네. 앞전에 첫 번째 질문 한 사람이 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립준비 청년에 관련된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일단 저는 책을 너무 잘 읽었고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이제 책에 대한 공감을 지금 책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네. 예, 일단 책 속에서 50대가 됐는데 못할 게 없겠더라라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이제 50대가 될 예정이어가지고 너무 크게 제가 이제 공감이 됐고 그리고 이제 소감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 되게 긴 터널을 이제 나오신 건데 너무 정중하게 책을 쓰셨다 이런 생각이 좀 약간 들었고요. 그리고 그 제목에서 이제 완벽하게 태도를 갖춘 원장님이 아니라 완벽하게 숨은 나쁜 놈이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았겠다 책에서. 그러니까 너무 저는 좀 파렴치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제 포지션에 따라서 책이 되게 다양하게 저한테 왔는데 저는 사회복지사고 그 다음에 성희롱 상담을 했고 그 다음에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여성주의자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책이 너무 많은 메시지를 저한테 여러 가지 줬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왜 선생님은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있었고 그리고 시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시설이 있고 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지만 좋은 시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저는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피해자 여성이죠. 이제 여성인 분이 저는 이제 가족인 사람이 저한테 하는 그 스킨십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완강하게 부인해야 되는지 잘 몰랐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시설에 계신 분들은 가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장이라는 사람은 피가 안 섞인 사람이고 저를 키워주는 사람이지만 그 구분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용 중 딸 네. 하자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메시지를 준 그 나쁜 놈이었다라는 그런 말을 계속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좀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몇 가지 막 제가 메모를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그 얼마나 어려우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폭행이나 뭐 성희롱 상담 해보면 그 조직 안에서 그렇게 제보를 하고 재판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살도 빠지시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약도 드시고 이런 얘기 막 쓰셨는데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안 하셨다. 어떻게든 책이 좀 읽혀지고 싶으셔가지고 좀 심각한 얘기는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고 좀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욕하는 게 나와요. 예를 들면 그 경숙이가 욕하나? 근데 말이야. 원장 니네 원장 진짜 웃긴다. 젊은 애랑 살면 뭐 회춘이라도 한다든 미친 거지. 그 욕은 사실 제가 하는 욕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욕은 제가 하는 욕인데 또 우아하니까 또 욕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등장 인물의 입을 빌어서 이제 욕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퀴즈로 내려고 했었는데 여기 사건 번호가 1818로 나와요. 진짜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힘들고 막 뭐야 이거는 그럴 때 사건 번호가 이제 나왔는데 재판이 이제 시작되면서 사건 번호가 1818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실제는 1818이던지 뭐 그런 시리즈. 근데 그래서 이게 사건 번호가 나를 위로해 주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스페셜 땡스 뒤에 보면 사건 번호야 고맙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다양하게 이제 뭐 그런 위로도 받았고 심지어 이제 코로나의 여신도 나를 보살펴 주셔서 그쵸. 예. 그리고 저는 가장 큰 위로는 어쨌거나 아이가 큰 일이 없었고 이것을 내가 책으로도 낼 수 있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할 수 있는 건 정말 애가 큰 일이 없었기 때문이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거부를 해서 큰 일이 없었고 그리고 아이가 또 이제 동생들을 지키겠다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었어서 사실 아이한테 되게 감사하죠 제일. 사실 초장에 잡아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더 큰 묵히면 일이 이제 맞아요. 계속 그 재생되는 그런 예, 범죄이기 때문에 도가니의 뭐 시작. 예. 그렇죠. 고맙습니다. 지금 그 저희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 여기 오시기도 했는데 이탁건 변호사님 질의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네, 직접 일단은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연대 활동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라고는 써주셨는데 오셨으니까 직접 네 의견도 좋고 질의도 좋고요. 네. 그런 질문했군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지금 공동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는 이탁건이라고 합니다. 그 네트워크의 태생이 2015년인데 그 직후부터 계속 함께했었고 중간에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고 제 개인적인 관심은 사실 출생 통보제 등보다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 관련해서 더 이제 천착하여서 활동을 해야 했으나 이제 간호사님의 활동을 이제 작년에 보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단체들 외연을 넓혀서 열심히 활동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못했나 이런 반성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이미 많은 걸 이제 성과가 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또 할 일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당장 익명 출산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외국인 아동 출생신고 관련해서도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관련해서 이 네트워크에게 해주실 조언이라든지 또는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등을 주시면은 저희가 소중히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UBR 활동 잘 알고 있고요. 그 생일이 없는 아이들 그 책도 보고 있었어요. 작년에 이제 그 미등록 신생아 발견하고 그다음에 출생통보제가 통과된 그 바탕에는 그동안의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의 활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은 게 물방울 하나 떨어뜨린 게 이렇게 팍 터지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외국인 아동 등록 관련해서 제가 좀 사과 말씀 드릴게. 그러니까 이제 출생통보제가 통과되고 이제 상황 아시겠지만
그 외국인 아동이 이제 미등록 그 외국인의 자녀들이 그게 제외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이제 인터뷰를 안 하다가 이제 JTBC랑 KBS랑 그 저기 김현정의 뉴스쇼 세 군데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조건을 외국인 아동 관련해서를 꼭 꼭지를 넣자 그러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위는 북구로 막혀 있고 삼면이 바다인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한테 출생 등록을 안 해주면 걔들은 헤엄쳐서 중국에 갈 수도 없고 일본에 갈 수도 없고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신분도 없으면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거는 되게 내가 보기엔 미련한 짓이다. 근데 사실은 그 발언이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외국인 아동애를 약간의 위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시각에서 나오는 발언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 전략적으로 미련한 짓이다. 신분 등록 없이 여기서 나가지도 못하게 가둬놓고 뭐 하자는 짓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두고두고 좀 마음에 좀 그랬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어쨌든 이 제가 그 물방울 하나만 떨어뜨려서 작년에 된 것에 대해서 이 과도한 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또 항상 그 기본 다져 놓으시고 열심히 활동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또 질의가 온 게 있어서 요거 하나 하고 그리고 플로어에서 또 질의 또 받고 해서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김형미 해밀님이 질의인데요. 입양인 당사자 입장에서 공개 입양과 비공개 입양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제도일까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모 보육원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비공개 입양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서로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결국 그 공개 입양, 비공개 입양에 대한 결국 아동의 알 권리 관련한 문제 같은데 혹시 어떤 뭐 생각이 있으신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친생부모가 키우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근데 이거 좀 그냥 재밌는 말인데 저희도 이제 입양 가는 아이들 보거나 이렇게 저렇게 보면 닮은 사람들이 데리고 가더라고요. 어떻게?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막 섞어놓고 줄을 그라 그러면 줄을 그을 수 있을 정도로 희한하게 이제 닮은 사람들끼리 연결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그 익명 출산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본적으로 뭐든지 숨기거나 뭔가를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그게 일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입양을 꼭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거 뭐 빚이 있든 뭐 아니면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인생을 살면서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게 사실은 그래? 그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랬구나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걸 영원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다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공개 입양이 낫냐 사실은 뭐 비밀 입양이 낫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케이스는 다를 수 있으나 저는 기본적으로 솔직하게 상대를 대하고 그것이 항상 지름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입양이든 뭐든 간에요. 네,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 지금 오늘 또 이제 오신 분 중에 가장 처음 모신 그 외부 손님들이 계세요. 지금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으신 학생분들인데 교수님 추천을 받고 오셨다고 해서 혹시 지금 그 오늘 내용 중에 질의 사항이 혹시 있으시면 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생명권을 먼저 알 권리보다 생명권을 먼저 중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너네
그 사람들에게 너네들이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냐라고 말하는 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만약에 그 보호 출산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 주장에는 그러면 주장에서 만약에 그 이제 곧 태어날 아이들이나 현재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질의. 작가님에게 제 북특급입니다. 작가님에게 질의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보호출산제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원 사건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익명 출산의 그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무죄 났던 사건도 보면 익명 출산이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호 출산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보호를 해서 출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그 경제적, 신체적 그런 이유로 그 아이를 익명 출산해서 정부의 위탁 보호를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출생통보제의 실행으로 거의 대부분이 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입양특례법을 통해서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걸 갖고 생명을 막 얘기하는 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제 노령화 시대에 노인 간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 간병살인에 대한 책이 그 서울신문에서 특집으로 나와서 그게 책으로 묶여서 나온 게 있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간병살인을 막기 위해서 노인을 익명으로 유기하고 정부가 보호하는 형식의 법을 할 것이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왜?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아동만 유일하게 이렇게 그 익명으로 출산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너무 귀엽고 깜찍하거든. 예.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귀요민 거야. 애기니까. 너무 귀엽고 깜찍하니까. 그래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좀 그러면 그냥 너 그거 키우지 마. 아유, 국가가 더 잘 키워. 입양을 보내든 뭘 하든 이렇게 하고 싶은 건데 문제는 아이가 계속 아기면 괜찮아요. 아기는 점점 커서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그 기준만으로 아이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면서 다른 방법도 있음에도 익명 출산이 나는 그걸 보호할 필요성이 그렇게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한테 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익명 출산을 했다라면서 아이가 평생을 둥둥 떠다니면서 살게 하면 그 아이가 뭐랄까 절대로 어른한테는 해서는 안 되는 그 정책을 아이한테 한 거거든요. 근데 아이는 어리지만 어른과 똑같은 권리의 주체이자 독립된 인격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이는 푸바오도 잘 키울 것 같아. 왜냐면 뽀송뽀송하니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근데 푸바오한테 왜 안 맡기겠어요?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뭐랄까 똑같은 인간으로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고 우리와 똑같은 권리의 주체이자 독립된 인격체로 안 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니까 너는 익명 출산을 당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것은 생명을 살린다는 원리로 노인 유기나 그쵸? 뭐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이게 되는 이유는 아기를 독립된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로 안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답이 되었을까요? 생명권만 오히려 강조하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노인한테는 안 되는 이유는 노인이 독립된 인격체이고 권리의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아이는 그냥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뭐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만 더 추가를 드리면 저는 이 법의 처음에 입법 취지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서 병원 밖 출산이 늘 수 있고 병원 밖 출산으로 인한 영아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였는데 그렇다면 과연 보호출산제로 이 병원 밖 출산에 따른 영아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느냐?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 밖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영아 사례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임신 거부증과 같은 정신적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서 그분들은 임신했을 때부터 자신의 임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 말기까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신 중단이라는 것도 내가 임신했다는 걸 인지해야 임신 중단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자신 임신 거부증과 같은 게 있으니까 임신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몸에 어떤 불편한 게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애가 출산을 하면 너무 그게 싫고 당황스럽고 해서 순간적으로 영아 살해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분들은 임신 자체를 합리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보호출산제에서 말하는 상담부터 진행할 수 있을까? 상담 체계에 진입을 할까? 저는 상담 체계에 진입 자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이 법에서 보호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거부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은 결국은 애초에 목적했던 보호 대상을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법의 취지와는 달리 아까 말한 되게 많은 부작용을 오히려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생명권을 이야기하지만 과연 거기서 말하는 그 생명권의 주체를 여기서 보호할 수 있느냐? 전 아니라고 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유튜브 처음에 이제 신청하셨던 분들의 질의는 어느 정도 저희가 커버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여기 플로어에서 마지막으로 뭐 의견이나 질의나 있으시면 받고 네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혹시 네. 그렇게 미등록 아동이 많이 네. 그 발생됐었을 거라고 미리 예측을 했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아. 그 정도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베이비박스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일부는 이제 뭐 영아 사례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베이비박스 플러스 이제 알파 정도로 생각을 해서 얼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수가 맞다고 보시면 맞아요. 막상 그렇게 생각하고 났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감사원 감사하신 분이 문자, 그러니까 카톡으로 그 이제 첫 타 기사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원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놀라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이거 출생통보제 통과는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후발 기사들은 사실 거의 안 보고 이거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일이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안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수원 사건이 이제 출생통보제의 이 빌미가 되니까 이제 수원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이제 비밀 출산 요건이 아닌데 뭐 패닉 상태여서 이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보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이제 그냥 이것 때문에 출생통보제가 통과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사건들은 이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몫이니까 그거는 이제 한 발 떨어져서 이제 좀 그랬죠. 사실 놀라기는 했죠. 왜냐면 두 냉동시 그건 조금 사실 다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 저도 이제 보육시설의 그룹홈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35개월 남아를 키우면서 네. 그 아이가 막 자해를 하는 걸 보고 네. 엄마가 키워야 되겠다. 근데 그 엄마가 미혼모였고 그 매주 그 아이를 찾아오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엄마를 만나게 해줄 방법이. 그래서 여기에 들렸다가 일을 하게 됐거든요. 8년째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희 그 청소년 부모 유튜브에서 청소년 부모 찜질방, 청소년 부모 심장 소리 이런 걸 치면은 제가 만났던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미성년 미혼모가 10월에 저희가 만났는데 원피스를 다 이렇게 때가 절은 원피스를 입고 되게 겁먹은 그런 눈동자로 저희를 만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울산에서 만났는데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었어요. 임신해가지고. 그 친구가 그때 시설에 못 들어간 이유가 그 약간 공황장애가 있어서 못 들어갔대요. 근데 그 시설에서는 뭐라고 상담을 했냐면 발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입소가 가능하다라고 했대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뭐 정신병적인 그런 질환이 있어도 지금은 다 받고 있거든요. 시설에서. 달라진 거예요. 시설의 태도가. 그리고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가 이제 집을 얻어주고 지금처럼 똑같이 이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그때 그 공무원이 뭐라고 했냐면 시설에 가지 왜 찜질방을 전전하냐. 그래서 시설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는 할 말이 없었는데 그게 미혼모 하면 시설로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시설을 가라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관심 두지 않는 거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무관님 같으면 시설을 가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어떤 보호출산제를 찬성하시는 분들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나라면 그럼 너라면 만약에 익명출산으로 네 부모가 그렇게 낳았어. 그럼 너 살려주니까 그게 지금 너 알 권리하고 어떻게 그 무게를 재봤을 때 어떨 것 같냐. 이렇게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그렇다 그러면은 그게 과연 생명이 우선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생명이 우선인 거랑 관계가 없는 제도예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묻고 맞아요.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익명출산으로 태어났으면 그러면 나를 대입해서 그러니까 시설로 들어가면 되지라고 했던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질문했거든요. 제가 본인이 시설로 가고 싶냐 본인이라면 그러니까 그 질문을 그분들한테 돌려주고 싶네요. 저도. 네. 그리고 한 번 더. 네네. 제가 오늘 제 이름이 유미숙이에요. 유미숙. 오늘 미수가 엄청 나왔어요. 미수가.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제가 미수가라는 말을 저만 인지했을 거예요. 제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인지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렇게 이다정 간호사님처럼 이렇게 용감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북토크 감사했습니다. 네. 그럼 추가 질문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북토크를 빙자한 보호출산제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많았던 금순 포럼이었습니다. 그 좋은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고 일단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 책을 출판을 하셨는데 네. 손해를 보셨어요. 혹시 인세가 좀 있으신가죠? 그거는 영업 비밀입니다. 영업 비밀이신가요? 오늘 혹시 북토크가 네. 책을 판매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을 못 먹고 왔거든요. 네, 알라딘에서 팔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쌀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 나눠주신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책을 들고 한번 사진 한번 찍고 갈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2019년 뭐 이때부터 보호출산제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정말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린 정말 이 보호출산제를 통과시키려는 사람에 비하면 한 줌의 죄도 안 된다. 우리는 한 줌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끼리 정말 이렇게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와주신 분들이 너무나도 저희는 소중하고 또 이 논의를 밤새도록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또 이렇게 같이 해주신 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 22대 국회에도 이 이슈 다 같이 안고 가실 거죠? 소리가 이래갖고는 못 갈 것 같으니까 자 22대 국회까지 같이 가주실 거죠? 네. 우리 정말 이 단체에 계신 분들이 이제 미혼모 이렇게 단체들도 있고 또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오셨고요. 우리가 정말 한 줌밖에 안 되지만 자기가 처한 곳에서 다 같이 싸워주시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또 이 책이 잘 팔리면 금순 이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에 또 좋은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책을 들고 다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늦게까지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끝나고 우리 또 작가님 사인 받으실 분 사인 받으시고 또 질의하실 분들 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